안녕하세요. 오늘은 1972년 봄 간이역에서 시작된 한 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50년의 세월을 건너 사라진 편지 너머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1972년 늦봄이었습니다. 연무가 자욱하게 앉은 작은 간이역. 플랫폼 끝자락에 22살 청년 이준호가 보퉁이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신 바닥으로 느껴지는 시멘트의 차가움이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로 논 한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삶은 달걀 3개를 손수건에 싸주셨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가 쪽에서 한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치마폭을 움켜쥐고 달려온 19살 한미정.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가는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미정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나 잊지 마요. 편지 꼭 써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연필깎이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낡았지만 날은 아직 날카로웠습니다. 너 선생님 될 거잖아. 이거 아이들 연필 깎아줄 때 나 생각나게. 미정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멈춰 서는 객차. 준호는 보퉁이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를 잡고 밖을 내다보니 미정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기적이 길게 울리고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창문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미정도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두 손. 그것이 그날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 기름 냄새, 노점에서 삶은 콩 냄새. 흙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을지로 작은 금속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뒤편 판잣집 숙소에 몸을 붙였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쓰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프레스 기계 앞에 서서 쇠조각을 찍어내고 밤에는 숙소 복도 전구 불빛 아래서 대입 검정고시 교본을 펼쳤습니다. 공장장은 말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일이나 열심히 해.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퇴근 후 전봇대 불빛 아래서 준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길게 정성스럽게. 미정아, 서울은 시끄럽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건물도 높다. 근데 신기한 건 내 생각을 할 땐 조용해진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다. 너는 잘 지내지? 선생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편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어김없이 답장이 왔습니다. 미정의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촌부의 정직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 씨, 저는 학교에 보조교사로 들어갔어요. 월급은 적지만 아이들이 참 예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힘이 되네요. 서울은 힘들지 않아요? 몸 건강히 지내요. 편지를 읽는 시간만큼은 준호의 하루가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숙소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장 공고문이었습니다. 임금 체불 집회 참여 금지, 위반 시 해고 조치. 불길한 소문이 공장을 휩쓸었습니다. 사장이 부도를 냈다는 것, 임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 며칠 후 정말로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숙소도 정리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흘 안에 짐을 싸서 나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허겁지겁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서랍 맨 아래 넣어두었던 미정의 편지 묶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통도 넘는 편지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저씨, 혹시 제 편지 못 보셨어요? 준호가 숙소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편지? 글쎄,
빈방 청소하면서 휴지 같은 거 다 버렸는데 관리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숙소 주인이 전기세를 메우려고 폐지를 모아 팔았다는 것. 편지도 종이니까 그냥 섞여서 나갔을 거라는 것.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필체가, 단어들이, 문장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미정의 새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답장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편함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버텨야 한다는 말만 입 안에서 굴렸습니다. 1974년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미정은 작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교사로 일하던 시골 분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더 이상 학교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통보. 미정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미정은 읍내로 내려와 군청 계약직 자리를 얻었습니다. 민원실 창구 직원. 하루 종일 서서 민원을 접수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시골 마을 우체국 사서함도 자연스럽게 해지되었습니다. 미정은 군청 근처 셋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주소를 편지에 적어 서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미정은 매일 퇴근길에 우체국 앞을 지나며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우편함에 놓친 편지가 있지 않을까? 혹시 배달부 아저씨가 깜빡한 건 아닐까? 그런 기대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이준호는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금속 가공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끝이 끼인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두 손가락 끝마디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공장은 준호를 내보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일을 못하잖아. 공장장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붕대를 감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연필을 제대로 쥘 수 있을까? 그래도 준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느렸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미정아, 나 좀 다쳤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새 주소 알려줘. 내 편지가 안 와. 하지만 그 편지는 돌아왔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서. 수취인 불명. 그 네 글자는 작은 망치처럼 준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낼 때마다 반송되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미정이가 이사를 갔구나. 주소를 바꿨구나. 그런데 왜 새 주소를 안 알려주지?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그녀가 나를 잊기로 한 거구나. 미정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거야. 나 같은 시골 처자는 잊고 멋진 서울 아가씨를 만났겠지. 오해는 이렇게 자랍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실은 가난이 편지를 삼켰고 행정이 길을 끊었을 뿐인데 두 사람은 서로가 먼저 마음을 접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차라리 덜 아팠으니까요.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1970년대가 가고 80년대가 왔습니다. 준호는 작은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전단지, 명함, 책자.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까지 기계를 돌렸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미정은 군청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민원실에서 복지과로, 복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자리는 바뀌었지만 하루 일과는 비슷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퇴근 후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해? 둘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때를 놓친 것 같아서요. 때를 놓쳤다는 말은 사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1992년 50줄에 접어든 이준호는 삶의 방향을 조금 틀기로 했습니다. 인쇄소 일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구청 게시판에서 문해교육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 준호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7명의 할머니가 교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등엔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이름도 못 써요. 저는 손주 문자를 못 읽어요. 할머니들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다. 할머니들이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글자를 쓸 때 준호는 오래전 미정에게 건넸던 연필깎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되었을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왜 그래요? 준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옛날에 공장에서 다쳤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한테 글 가르쳐 주시네. 고마워요.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갚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 무렵 겨울이 왔습니다.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새 공고가 붙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 준호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배달 경로를 안내받고 도시락 픽업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같은 골목, 같은 집, 같은 초인종.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가 준호의 일주일을 지탱했습니다. 읍내의 한미정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미정은 자원봉사센터 상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일. 할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떨림, 외로움, 그리움. 미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받아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떨림도 조금씩 다스렸습니다. 나도 외로웠지. 나도 그리웠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2000년대 초반 봄비가 그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도시락 배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스에 붙은 라벨을 확인하던 중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정 상담팀 배달 경로 문의 자원봉사센터. 준호는 멈췄습니다. 한미정. 그 이름. 혹시? 아니야, 흔한 이름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두근거림. 다음 주 토요일 배달 출발점이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그 뒤편에서 한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은색 실핀이 반짝였습니다. 팔목엔 얇은 실팔찌.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묶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 오셨죠?
그 목소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색. 준호는 한 발짝 늦게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눈도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10대, 20대, 30대의 시간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름, 백발, 굳은 살.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 1972년 간이역 플랫폼의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오래 걸어온 두 강이 마침내 한 폭우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미정 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준호 씨? 미정도 떨렸습니다. 둘은 센터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 찾아온 침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질문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편지. 계속 보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숙집이 정리되면서 제 편지들이 다 없어졌대요. 주소도 모르게 됐고, 저도 읍내로 이사하면서 사서함이 해지됐어요. 새 주소를 보냈는데 반송됐어요. 계속.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해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천천히 이해합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준호 씨가 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서울 여자 만났다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우스운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 인쇄소 하고 있어요. 작은 거요. 저는 군청에서 은퇴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상담 일해요. 각자의 빈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1시간 대화로 채워질 순 없었지만 시작은 되었습니다. 결혼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준호 씨는? 저도요. 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배달 경로를 돌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센터에서 만나 도시락을 싣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불을 털어드리고 김을 구워 싸드리고 약 봉투를 읽어드리고 고장난 초인종을 고쳤습니다. 일의 끝마다 미정은 늘 물었습니다. 준호 씨, 밥은 먹고 다녀요? 준호는 늘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 반찬은 제가 묵은지로 김치찌개 끓여올게요. 삶의 리듬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초여름 비가 내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오는 길, 준호의 낡은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우산살이 부러져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우산을 펼쳐 준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한 우산으로 가요. 비 올 때마다 따로따로 들고 다니지 말고. 그 말은 프로포즈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준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없는 손과 주름 깊은 손이 포개졌습니다. 네. 이제 같이 갑시다. 며칠 후 준호는 오래된 연필깎이를 찾아냈습니다. 인쇄소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것. 1972년 그날 간이역에서 건넨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의미는 여전했습니다. 미정 씨, 이거 기억나요? 미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그때 그거. 다시 드려요. 이젠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살겠다는 뜻으로. 미정은 연필깎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30년 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작은 예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자원봉사센터 뒤편 마당. 호화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접은 종이약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시락 상자 위에는 들에서 꺾어온 야생화가 놓였습니다. 단백의 신랑과 은발의 신부는 정장 대신 깨끗한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정갈함을 택했습니다. 주례는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 둘은 서로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꺼낸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 늦어서 미안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보내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당신과 같은 경로로 걷겠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미정도 편지를 폈습니다. 준호 씨, 저도 늦었어요. 근데 늦은 사랑도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요. 같은 동네로 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쓰러져도 서로 팔짱 끼고 일어나요. 그게 제 약속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봉사자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집, 한 마음, 두 손으로 살았습니다. 준호의 작은 인쇄소 옆방을 정리해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새벽엔 함께 찹쌀을 불려 죽을 쑤었습니다. 낮엔 도시락을 준비하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저녁엔 서로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정이 준호의 발을 씻기며 말했습니다. 이 발로 참 멀리도 돌아왔네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어느 가을밤 준호는 서랍을 뒤지다 낡은 연필깎이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1972년 그날 미정에게 건넸던 것과 똑같은 것. 사실 준호는 두 개를 샀었습니다. 하나는 미정에게,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려고. 미정 씨, 이거 봐요. 준호가 연필깎이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연필깎이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30년의 시간만큼 색이 바랬지만 모양은 같았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짝이었나 봐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 같은 골목을 돕니다. 배를 누르고 이름을 부르고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기다리는 이가 있는 삶을 선물하는 일.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일. 그것이 둘이 함께 걷기로 한 길입니다. 가끔 젊은 봉사자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준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헤어짐의 이유를 탓하지 않고 다시 만날 방법을 찾는 마음이지. 미정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약속으로 바꾸는 용기예요. 겨울이 오면 둘은 군고구마를 사서 반으로 나눠 먹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여름엔 선풍기 바람을 쐬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을엔 낙엽을 쓸며 또 한 해가 갔네 하고 웃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5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기적. 어느 날 준호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랑은 제 시간에 온 마음으로 살면 된다. 미정이 그 문장을 읽고 옆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다. 제때 만났다.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없는 손과 주름 깊은 손. 그 손들이 이제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준호와 한미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조용한 발걸음에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편지, 끊어진 주소, 50년의 세월.
그 모든 것도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오해는 대부분 상황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도 다시 찾은 인연도 모두 제때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진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혼자 받은 사랑은 나눠야 완성됩니다. 준호와 미정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며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가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보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제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꼭 한마디 전해보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50년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